케이스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지금 해볼게요.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혀 처음 듣는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세요. 자, 개념 얘기 드립니다. 자, 가지급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법적 용어로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대표자랑 얘기 나눌 때도 가장 쉬운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급금이에요. 지급은 했는데 가짜예요. 지급한 건 맞는데 가명이에요. 아직까지 뭐라고 이름 붙일지를 모르겠다. 가지급금이에요. 법인에 있는 돈이 외부로 엑시트 내놓는데 그 돈에 기본적인 이름을 뭘 붙일지 모를 때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나중에 가서 이름이 붙을 수도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가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건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거래가 일어난다면 일반적으로 상거래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산서 발행이 없어서 어떤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지출되면 비용이죠. 이 용어들을 또 모르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제가 너무 또 조바심 나서. 자, 비용 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줄어들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데 이건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어 하고 국세청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적으로는 비용을 송금이라고 하고요. 송금을 부인한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당해버렸죠? 그렇죠? 부인당했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 회사에 있는 돈을 그냥 갖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배당으로 가져나가거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보겠어 라고 의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되셨죠? 적게는 한 3, 4억, 보통 많게는 최근에 봤던 회사는 90억까지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누군가가 빌려간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납품을 받아야만 해결이 종료되는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 정리할 건 끝났어요. 법인에 있는 돈이 이름 없이 나갔어. 그러면 반드시 이름 없이 다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주주? 대주주? 아니요. 대표이사. 되셨죠? 두 번째, 대표이사에게 어쨌든 빌려준 거라고 본다면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자를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자를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법인에서 이자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이자 수익이 생기면 그와 관련돼서 법인은 무슨 세금을 낼까요?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와 관련돼서는 이게 비영업대금의, 그러니까 모르셔도 그냥 넘기세요, 단어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대부업이 아니고서 돈을 빌려주는 건 일반 상행위하고 맞지 않죠. 그와 관련돼서는 그에 대한 금융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27.5%라고 하는 고율의 세율을 매기게끔 되어 있어요. 되셨죠? 자, 세 번째. 이 회사가 대출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회사가 은행에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왔어요. 10억을. 그런데 사업과 무관한 데다가 돈을 5억을 빌려줬어요. 이게 괜찮은 상황일까요? 10억을 빌려왔으면 그 10억에 대해서 이자를 내고 있을 거예요. 회사 돈으로. 그런데 내가 빌려와서 무상으로건 어쨌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처럼 10억을 빌려와서 5억을 가지급금으로 갖고 있다면 이 10억 중에 5억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이 있을 거죠. 그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있겠죠. 이자 비용으로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도 인식을 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고요. 이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해서 또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가지급금이 언젠간 처리되게끔 가짜가 붙은 거니까요. 처리되게끔 기다려주긴 하는데 이건 영 처리가 안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이 돈 자체를 대표이사가 그냥 소득으로 가져간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득일까요? 급여 소득이나 아니면 상여 개념으로 해서 그냥 그 해 소득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가지급금으로 해서 발생될 수 몇 년이 지나면 그 몇 년 기간 동안 쌓여있던 걸 하면 거의 원금에 육박할 수도 있어요. 더 될 수도 있죠. 또 이자가 원래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지 않은 만큼 또 가지급금이 다시 생기는 개념이죠. 그죠? 5%를 줘야 되는데 안 줬죠. 그럼 5%를 더 빌려준 걸로 보고 또 얹어야 되죠. 계속 얹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4.6%인데 그전에는 7.6%인가? 먼저 그때가 있었는데 4.6%면 우리 복리 계산하는 거 있죠. 72% 법칙. 4.6으로 나눠보면 한 15년? 14년 정도 되면 원금이 더블 될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10년, 20년 누적돼 있는데 가보면 뭐 처음 했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습니다. 자, 이게 회사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나 이제 회사 문 닫아야겠어. 회사 문 닫는 과정은 다음에 얘기 드리고 닫다 보니까 가지급금이 그대로 있죠. 이 돈은 뭐예요? 회사에서 외부에다 빌려준 돈이죠. 회사 자산들을 다 정리를 해야 문을 닫을 수 있죠. 부채를 다 정리를 해야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가지급금이 떡하니 있으면 문을 못 닫아요. 왜? 이 돈 받아라는 거죠. 이 돈이 아예 그냥 대손 처리가 되려면 상대 회사가 망하던가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망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살아있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절대 안 까준다고요. 이건 대손 처리를 안 해줘요. 대표이사가 무조건 언젠가는 갚아 넣어야 되는 돈이다. 되셨죠? 네. 또한 혹시라도 대표이사가 사망을 해서 상속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도 대표이사의 상속 대상 자산이 있죠? 그걸 계산할 때 이 회사의 가지급금 가져간 거와 연관된 거, 또 뒤에서 나올 반대 개념인 가수금이 있어요. 회사에다 돈을 넣어놓은 거, 그것까지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는 상황들, 아니면 서로 어쨌든 이 관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상속세 문제까지도 발생해요. 결국에 죽고 나서도 결국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업은 다음 케이스에 바로 얘기 드릴 거니까 법인 기업을 만나면 기본적으로는 가지급금이 웬만하면 있다. 10년 정도만 영업 이제 회사 운영을 해도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법인을 운영할 때 뭐 급여를 좀 최소화로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돈을 그냥 가져갔죠. 다 가지급금이에요. 언젠가는 정리하죠. 근데 정리할 마음으로 하다가 이게 금액이 몇 억대가 넘어가면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은 방법은 대표이사가 그 돈을 갚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왜 가지급금이 발생했냐면 내가 급여를 한 달에 1,500만 원씩 가져갔으면 가지급금 발생할 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세금을 너무 많이 내네요. 그렇죠? 세금을 줄이려고 한 500만 원씩만 가져가는 급여 세트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냥 회사에서 돈을 그냥 좀 달라 해가지고 가져 나온 거예요. 그랬었던 것들이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1,500만 원을 왜 가져갔겠어요?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필요했으면 어때요? 지금 호주머니에 없죠? 갚아 넣으려고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가지급금에 대한 우리가 솔루션을 주는 건 무엇이냐? 대표이사가 갚을 수 있는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셨죠? 어떤 방법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회사로 넘긴다, 아니면 팔아서 넘긴다, 이럴 수 있죠. 봤더니 아주 좋은 그림이 있어요. 한 3억짜리 그림이 있어요. 경매에서 3억 들어왔죠? 갚을 수 있어요. 아주 이건 특이한 상황이죠. 본인의 재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봤더니 대부분의 대표이사님들의 자산 구성은 90% 이상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있고요. 나머지 10%는 거의 그냥 살고 있는 집 정도 있는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 집을 팔아서 갚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팔아서 갚을 만한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90%에 해당되는 이 법인에서 내가 일정 돈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돈으로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올 때 뭐가 들죠? 법인에서 통과를 하려면 소득세가 되죠. 그렇죠? 그 소득세를 가장 낮추어서 우리가 소득을 가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 것이 가지급금에 대한 기본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됐죠? 자,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회사는 우선은 98년으로 돼 있고, 이거는 가지급금 부분만 얘기 드릴 거예요.
대표 본인, 사모님, 자녀가 있고요. 9억 3천 정도가 있네요. 되셨죠? 최근 것만 보면 되죠. 가지금 이야기할 거니까 그 앞에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손익계산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3억 5천만큼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네요. 주주 현황은 이렇게 좀 섞여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주 현황이 보니까 본인이 55%, 사모님 30%, 사모님 동생이 15%가 있어요. 자, 대표이사 급여는 월 1,100만 원, 근속연수 21년, 중간정산 사례가 없다라고 돼 있고요. 해결 방안은 급여 배당 자기주식 등 연차계획 수입에 큰 관심이 있다.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뭐 이렇게 있어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뭐 적으실 거는 뭐 있어요. 뒤에 다 적어놨어요. 자,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나온다. 어느 항목으로 가져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리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자, 가져 나온다. 첫 번째 급여죠. 상여로 가져 나오는 것도 급여랑 비슷한 거예요. 상여 급여 합쳐서 그냥 급여. 되셨죠? 두 번째는 퇴직금. 그다음 없어요. 대표이사. 하지만 대표이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난 주주죠. 주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회사에서 배당도 가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CO 플랜 벌써 20년 됐어요. 예, 20년 전 이야기예요. CO 플랜 그때 당시에 했었을 때 결국에는 퇴직금 플랜 했었던 때거든요. 또 중간정산 이야기도 퇴직금으로 미리 돈을 갖고 나와서 그걸 갚아 넣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왜? 퇴직금이 세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 드렸죠? 가장 낮은 세율로 우리가 돈을 엑시트해서 갚아 넣겠다가 솔루션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퇴직금도 결국에는 중간정산도 막혔지만 실제적인 퇴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외 상황들이 있지만 그 예외 상황에 들어갈 케이스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요, 있기는. 다음 기회에 그건 얘기할게요. 분할과 여러 가지 합병을 통해서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빼놓고 어쨌든 퇴직금으로 가져 나와도요. 퇴직을 해서 갖고 나와도 세율이 이제는 거의 10%에서 15%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렇게 낮진 않아요. 예전에는 3%에서 7%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만한 세금을 내고 돈을 갖고 나올 수 있으니까 베스트였죠. 그렇죠? 그 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뒤에 바로 있는 내용들 미리 설명